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17학번 이희영입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 여러 의료기술 발전의 현 단계들과 초래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환경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환자 건강 및 의료 직종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 발표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심혈관 계통의 만성질환과 암 등을 조기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검자가 처음에 국가검진센터를 찾게 되면 의사를 만나서 건강 행태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피도 뽑고 소변, 대변을 제출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하는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또 대변 잡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시행을 국가검진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검진의 경우에는 암종양 표지자나 갑상선, 그에 희망하는 초음파 CT, MRI를 찍게 됩니다. 건강검진센터를 변화시킬 5가지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도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는데 13년간 27억 달러가 소요된 거대 프로젝트였음에도 현재는 하루 이틀 만에 저비용으로 가능한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23andMe 회사를 필두로 패스웨이 지노믹스나 영국 기업인 GT회사가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질병의 위험도 분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물론 아직까지는 회사끼리 결과값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여기도 환경이나 또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영향을 미친다고 적혀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일도 있지만 여기 23andMe의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당뇨나 심방세동, 대장암 같은 것들을 위험도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 1.36배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질병 위험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후에는 건강검진센터에 반드시 포함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는 현재 개인검진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파페토프로테인이나 PSA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은 상태이지만 아래쪽에 CEA, CA19-9, CA125는 그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특히 스티브 잡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잭 안드리카라는 중학생 소년이죠. 이 소년이 메소텔린이라는 폐암, 췌장암, 난소암에 특이적으로 반응한 단백질을 찾아내서 진단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 진단키트들은 향후 개인검진 영역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국가검진 편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검자리 내시경 생각하시면 좀 진짜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역질도 나고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장적혈증을 먹고 장도 비워야 되고 복통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피를리한 내시경 이용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어서 일단은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자석이 있어서 외부에서 자석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새침이 있어서 조직검사도 가능한데 실제 운용한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썩 그렇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필캠 콜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앞, 뒤 양면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 장 점막을 저희가 빼면서 보통 사진을 찍게 되는데 장 주름 뒤편이나 장이 많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제한점으로는 공기 흡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장 내시경 스콥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대장을 쫙 편 상태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관찰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세 번째 로보필 같은 경우에는 에어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흡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역시 카메라가 있고 이게 이렇게 몽실몽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실제 자기가 스스로 이동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로보핏의 그 단점은 모두 용종 절제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검진센터에 쓴다고 하면 1차 관찰 목적 정도로 검진센터 사용하고 용종이 있을 시에는 2차 내시경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 심지어 생체이식 칩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스카나드사의 스카우트는 관자놀이에 10초 접촉할 시 기본 신체 징후 측정이 가능하겠는데 현재 나온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체온, 심박수, 산소 포화도, 심전도, 그 외에 혈당이나 신체활동 수준 정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이 부분을 검진센터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징후들은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응급 환자의 신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도
심전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진단된 환자의 추적 검사로 의료진이 사용하기 용이하지만 특별히 검진센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 문진부터 위대장 내시경까지 검진 전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빨간색 번개 표시로 된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으로 추후에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빼고 전부 다입니다. 판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해진 균에 따라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이미지 판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국에서 결핵 관련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인공지능 판독의 정확도가 영상의학과 의사들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직장을 인공지능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 일을 좀 덜어주면 저는 건강 증진에 대한 영역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 재정의 압박, 또 노인들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태로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본다면 차후에 의료의 질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향후 정부 보건정책은 더욱더 예방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1차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고 병의 컨트롤을 잘해서 병의 악화며 합병증을 막는 것이 2차 예방입니다. 3차 예방은 재활을 통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선천성 질환의 예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선천성 질환 검사는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나 과거에 가족이 있는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는 15주 차에 트리플 테스트를 시행하는데 그 테스트로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신경과 결손 같은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치료는 불가한 상태라서 사실 검사의 의미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는 현재 신생아 시기에 시행되어 조기에 이런 질환들을 발견해낸다면 대응 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대사 이상 질환뿐만 아니라 신생아 시기에 혈액을 채취하여서 염기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의 위험한 변이를 발견해내는 이런 서비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시도가 있는데 만약에 유전자 변이에 대한 조기 진단의 그 실효성이 검증된다면 국가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천성 질환을 원천 봉쇄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위험군 부부의 경우에는 착상 전 유전 진단 모식도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배아들을 체외해서 만든 다음에 그 세포를 일부 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중에 유전자 변이가 없는 건강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건 역시 실효성이 검증되면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전자 분석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유방 적재술로 인해 유명해진 BRC 유전자입니다. 유방암 난소와 관련이 있는데 저도 레지던트 시절에 제 환자 중에 이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용이 7, 80만 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이 그 기준을 정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암이다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력이 있는데 BRC가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안 된 환자를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현재 많은 의학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전자 정보나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얻게 되는 많은 빅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들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개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정밀의료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아집니다.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활동 수면 또는 혈당, 심박수 같은 것들로 제가 보기에는 건강검진센터에 맞지 않고 추적 관리 정도에 맞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근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좀 더 수능도를 높인다면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 등을 통해서라도 2차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는 2차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의공학을 통한 예방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근감소증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지금 보시면 남자 여자가 70대에 40% 정도 근감소증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력의 감소는 결국 낙상을 하게 되고 낙상하게 되면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0대까지는 대략 5,000명 수준, 60대부터는 1만 6천, 70대 2만 7천, 80대 1만 1천 이렇게 훅 환자가 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근력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운동도 여의치 않는 환자들은 로봇 의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외골격 로봇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소프트 엑소스켈레톤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 국방부에서 하버드 연구진과 같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로봇 파워 바지인데 여기서 무게가 매우 가벼워서 피로감이 적고 바지를 착용하면 30kg짜리 짐을 들고도 시속 5.4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뇌에 칩을 넣으면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국가에서 신체가 불편한 국민에게 있어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전동 휠체어 대신에 이런 디바이스를 제공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건강의 변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환자의 평균 수명은 약 4년, 건강 수명은 약 2년 정도 더 늘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혁신 의료 기술들로 인해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더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자들이 의료기술만 발전하면 무조건 따라올까? 라는 부분입니다. 당뇨병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연속 혈당계 같은 것이 있으면 당뇨 환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높은 혈당을 계속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안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 많이 하고 술 줄이고 담배 끊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건강격신호가 있는 환자들도 그걸 사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장기적인 건강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간적인 이득, 약을 안 먹어서 편한 거 또는 주사 아픈데 안 맞아서 편한 거 이거를 더 추구하는 것이 사실 환자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용도를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필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소개된 로봇 필이 되겠습니다. 인젝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주사제로 통증을 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맨날 아픈 겁니다. 맨날 주사를 맞을 때마다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 필을 먹어서 이게 소장 점막까지 들어와서 소장 점막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 약통은 환자가 약 먹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신기한 게 있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좀 미안하니까 약 잘 먹었다 막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데 검사 결과는 아니거든요. 검사 결과 나빠지고 있는데 약을 잘 먹었다 거짓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약은 약 자체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문자가 갑니다. 환자하고 의사한테 같이 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의사 직종의 변화인데요.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라는 장비를 진료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를 끼게 되면 눈앞에 모니터 창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상대방 얼굴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방에서 환자의 CT나 MR 이미지를 보면서 성공적인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얼굴을 인식하고 환자 이름과 차트가 다 보이니까 진료에 더 집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VR 장비 같은 경우에도 가상현실을 통해서 의과대학 해부학 수업이나 또는 수술실 교육에 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VR 기술이 의료 자체에서는 추후에 더 질 높은 원격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4년에 나온 헬스부스 원격 진료의 개념입니다. 밖에는 도와주시는 간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안에는 화면을 보면서 의사 환자가 여러 장비를 통해서 진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고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 장비와 원격 치료가 발전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현재 의사분들이 대체되게 되면 진료 효율성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진료의 질은 어떨 것인가? 일부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걸 시행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효율성과 진료의 질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발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필요한 의사 숫자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OECD 평균에 비하면 10만 명당 필요한 숫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밑에서 네 번째 정도로 의사 숫자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초고령화 추세 상태를 봤을 때는 당분간 의사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15년 후의 세상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왓슨에 밀려가지고 진료 영역을 떠나고 의료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문 연구 쪽으로 빠진다든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주체들은 각각의 손익에 따라서 연합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규제도 하면서 변해갈 것인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의사는 자신의 어떤 급여 수준과 권한이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환자는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대로. 저는 여기에 보험회사 그리고 거대 헬스케어 글로벌 기업들까지 의료시장이 돈이 되는 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움직여 나갈 것이고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료 주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권고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기술 혁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 때 기술 혁신은 모두에게 전 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의과대학 진학 뭐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진짜로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면 뭐 불확실한 현실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에 꼭 진학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